예, 여기는 새만금입니다. 이쁘죠? 새만금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좀 전에 여기 선유도 들렸다가 새만금 중간에 선유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이뻐요. 제가 가본 중에서도 손에 꼽을 만큼 이뻐가지고. 예. 생각도 정리할 겸 잠깐 바깥에 나왔습니다. 나서 새만금 지금 군산 잠깐 들렸다가 새만금을 건너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드릴 만한 얘기 조금만 해드릴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 추세, 그 본질적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어떠한 시장이 있으면 그 시장에는 반드시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리고 단순할 거예요. 본질은. 그냥 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개가 복잡하면요, 그것을 갖다가 이유는 근본 원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단순한 단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이렇게 파생되고 뻗어 나가면서 복잡해지는 거지, 실제 본질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대부분. 그 여러분들이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인가를 갖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된다면, 이해하실 수 있다면은 시장을 보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 있는 곳이 어디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와 있고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얼마든지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부동산 쪽을 하지만은 부동산 투자를 하지는 않죠. 투자를 하지는 않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저한테 왜 부동산 투자하지 않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전 지금에도 언제든지 하면 그냥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각자 자기 인생, 자기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에요. 사실 그 부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지만은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쪽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전망을 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시장을 볼 때요, 여러분, 시장을 볼 때 부동산 시장의 본질은 되게 간단해요.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은요, 주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요, 주거라는 거는 누구나 집이 하나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돈이 많으신 분도 하나 있어야 되고, 돈이 없는 분도 하나 있어야 되고, 돈이 많다고 집 두세 채에 살지 않고요, 돈이 없다고 해서 길가에서 옷막 짓고 살지 않아요.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요, 내가 돈이 많다고, 경제 상황이 좋다고 집 두 채에 살지 않잖아요. 또 내가 돈이 없다고 집에서 길거리에 나앉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이 많아지면요, 주거용 부동산은 그 가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공급이 적으면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게 그냥 본질이에요.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은 그냥 이거 하나입니다. 그게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워런 버핏 책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워런 버핏 책 쭉 보니까 제가 주식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무슨 얘기 하는지는 알겠어요. 예, 금세 눈치를 챘어요. 그 어느 회사의 주가의 본질은 그 회사가 미래에 장기적으로
계속 창출해낼 수익이에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라고요. 결국은 이게 그 주가를 갖다 결정하는 본질적인 요인이라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자, 어느 회사가 있다고 봅시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미래에 창출할 수익이 굉장히 훌륭해요. 근데 외부 요인이 뭐가 생겼어요. 어떤 변수가 생겼어.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무너지면서 그 주식의 주가도 하락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까요? 이런 변동 요인은요, 반드시 원래의 추세에 수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 요인을 인해 가지고 원래의 추세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다면요, 그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충분히 훌륭한 주식인데 변동 요인을 인해서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건 원래의 추세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 수익을 더 크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두고 제가 요즘 본 뭐 워런 버핏 책도 그렇고 피터 윈치 책도, 동영상도 그렇고 다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아는 걸 가지고 시장을 갖다 구성하라고요. 대신에 이거는 전제 조건이 하나 따와요. 그 아는 것이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이어야 돼요. 시장의 가격의 방향을 만드는 본질적인 요인을 내가 알고 있다면은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변수들은 무시하고 또는 그 외의 변수를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워런 버핏이 자꾸 들면 그건데, 주식도 안 하는 사람이 워런 버핏은 분명히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주가의 근본적인, 어느 회사의 주가의 근본적인 요인이 그 회사가 미래에 창출해낼 이익이라면은, 제가 요 단어만 그대로 바꾸면 부동산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근본적인 요인은요, 부동산의 누적된 공급량이에요. 왜냐면 왜 누적된 공급량이냐면, 부동산은 신선식품이 아니어서, 2019년에 나온 부동산이 2020년이 됐다고 미분양된 곳을 부시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99년은 또 98년이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저는 보통 누적된 공급량을 볼 때 한 사이클을 봐요. 변곡점 시작부터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길게 보면 이 변곡점은 그 전 변곡점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보통 저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물량을 볼 때 15년, 20년 정도치를 봐요. 그런 식으로. 왜냐면 현재는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고, 그 과거는 그 과거보다 더 과거가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하여간에 본질적인 요소는 공급이라는 거예요. 즉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주가의 본질적인 가치는 그 기업의 미래 수익이다. 이걸 갖다가 주거용 부동산의 본질적인 가치는 주거용 부동산의 누적된 공급이다고만 바꾸면은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보통 여러분들이 해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걸 갖다 만들어 보실 일이 없으셔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도 만들어 봤던 사람이잖아요. 사이클 만들어 보고 모형 만들어 보고 하면서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인가 찾고 그걸로 시장을 구성하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들으면 저는 굉장히 이해하기 쉬웠어요.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은 워런 버핏은 무슨 공부를 했을 것 같으세요? 똑같아요, 저하고. 여러분, 제가 무슨 공부했죠? 제가 맨날 뭐 보죠? 인허가 물량 보잖아요. 인허가, 착공, 준공. 몇 년치 쭉 누적해가지고. 즉, 본질적인 요소가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요소가 공급량의 누적이라면요,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은요, 공급량 부분이에요. 공급량의 누적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가. 워런 버핏은 뭘 공부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워런 버핏 물론 책 200페이지 읽은 게 다인데, 저는 이분이 뭐 공부했을지 알아요. 그 기업의 미래 가치를 갖다가 측정하는 방법을 공부했을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 그럼 변수는 어떻게 이용을 하죠? 변수는 어떻게 이용을 할까요? 변수는 추세에 수렴을 합니다. 상승이나 하락
추세 다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 때 하락 변동이 나오면요, 이것은 다시 상승 추세에 수렴을 하기 때문에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하락 추세 때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은 이건 나중에는 하락폭이 더 커져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하락기 때 정부가 섣불리 부양책 썼다가는 큰일 난다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이유 때문이에요. 반대로 상승기 때 섣불리 억제책을 썼다가도 큰일 납니다. 근본적인 요 추세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경제 위기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봅시다. 어느 주식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익이 있는 훌륭한 주식이라면, 그것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가격이 하락했다면 그것은 원래의 추세로 수렴을 하면서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단지 그 외부적인 요인이 그 기업의 미래 수익을 갖다가 훼손하지 않을 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동산에 이제 적용을 해볼게요. 부동산에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제가 뭐 옛날부터 얘기하고, 종종 그 당시에는 제가 좀, 저와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제가 2012, 2013년도에 어디 추천했는지 아시죠? 동탄이었습니다. 2012, 2013년도에 동탄을 추천한다는 게 얼마나 용감하고 무식한 건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동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죠. 2012년 말 2013년도에 제가 동탄을 추천을 했는데 약간 미쳤다는 소리 들었죠. 왜?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본질을 알고 계시다면 그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본질은 뭐죠? 주택 공급량의 누적이라고요. 당시 어땠죠, 여러분? 2012, 2013년도에 주택 공급량이 누적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서 전세 가격이 62%를 넘어가던 시기였어요. 자, 이 시기에는 대한민국 부동산에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그게 뭐죠?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전월세보다 유리해지면요, 전세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자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전세가율, 우리가 전세가율 몇 프로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거예요. 그게. 근데 단순히 전세가율만 놓고 보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실거주 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금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여간에 이건 여기까지 가면 복잡하니까. 이 법칙이 적용을 되는 시기에는요,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어요. 포프라임, IMF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프라임과 IMF고, 이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시기가 오면요, 자가가 상승을 해요. 대신에 전세조건이 무엇이죠?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세 줄 정리를 하자면, 현재 기준 잡으면 이게 대강 몇 프로 나오냐면요, 한 65 요 정도 나옵니다. 전세가율 65에서 66% 정도 이상인 상황에서, 그래서 현재 금리하고 현재 전월세 전환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현재 뭐 60% 중후반대가 되면 전세가가 상승을 하면 매가가 상승을 합니다. 이건 대한민국 부동산에서 단 한 번의 예외가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예외가 없었지만 제가 이걸 이론으로 찾아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논리적으로도 맞아요. 왜? 자,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돈을 아끼고 싶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아끼려면은 여러분들 거주의 비용을 늘려야겠어요? 줄여야겠죠. 거주에 쓰는 비용을. 근데 거주 비용이 점유 유형 중에서 자가, 전세, 월세 중에서 자가가 가장 유리해요. 자가가 가장 싸. 그러면 비용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12년 말 2013년도에, 2012년 말에 2013년도 상반기 중에, 지금은 전세가만 상승하고 있지만 이제 곧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유리하기 때문에 전세로 매입하던 분들이 자가를 산다. 실거주 비용, 왜냐면 경기가 당시도 좋을 때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산다. 너무 간추려 놓으면 뭔가 좀 이상하죠. 간추리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쭉 인과관계가 있을 때
중간을 다 빼고 앞하고 뒤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건 뭐지? 소설 아니면 예언인가 하고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인과관계입니다. 이거는 그냥.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거주 비용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거주 비용이 자가가 가장 싸기 때문에 전세가가 상승하는 상황이 라면 사람들이 그냥 집을 삽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실제 거래량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했고 매가 상승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본질을 알고 보면은 너무 간단해요.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건 지금까지 한 번도 깨진 적이 없는 법칙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히 맞아요. 그래도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2012, 2013년도에 난 돈이 없어서 집을 샀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그때는 월세가 집을 사고 내는 이자보다요 월세가 훨씬 비쌌거든요. 월세가 비쌌습니다. 그 전은요? 그 전은 이자가 더 비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워낙 저금리가 오다 보니까 그때 아시는 분들이 드물 거예요. 이미 10년 전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요 이자가 더 비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사고 월세를 놓잖아요. 그럼 월세 받고 내 돈 더해서 냈습니다. 월세가 대강 전체 내는 이자의 60%도 안 됐어요. 즉 이자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집을 사가지고 월세를 놓으면 월세가 6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 돈 40만 원을 더해서 냈습니다. 거주 비용이 어떤 게 가장 싼 거죠? 월세가 싼 거예요. 전세나 월세가. 근데 그 뒤에 시기가 지나면서 왜? 금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내가 내 집을 사면은 이자를 갖다가 50만 원만 내면 돼요. 근데 내가 월세를 내면은 70만 원, 80만 원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달에 쓸 수 있는, 거주에 쓸 수 있는 돈이 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야죠. 이게 실거주 비용에서 자가가 더 유리해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실거주 비용이 자가가 더 유리하다. 이게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재계약을 하는데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이분은 실거주 비용을 아끼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아끼는 거잖아요. 역전세가 난 거죠. 그러니까 2년마다 전세금을 갖다 돌려받아요. 이렇게 되면은 굳이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요. 그쵸? 그리고 이 실거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즉 전세 가격이 어느 선을 넘고 어느 선을 넘은 이후부터는 무엇이 되냐면 전세 가격이 오를 때 주택 가격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넘었다 하더라도 전세 가격이 하락할 때는 주택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왜? 실거주 비용에서 역전세가 나서 내가 전세금을 돌려받고 있거든요. 그게 자가 더 유리하지 않죠. 이해 가시죠? 사실은 본질을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 상식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이 상식적인 것들이 모여서 시장을 복잡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동탄을 매입을 추천했고, 그때 2015년도 이렇게 왔을 때는 이제 실거주 가치가 많이 올라가서 다들 이렇게 주목을 했죠. 그때는 자, 미래 추세도 마찬가지라고요. 추세가 물량 공급량의 누적이 충분치 않다면, 즉 상승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이때는 무엇이 움직일 것인가? 지금 저평가받는 가치가 무엇인가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게 물량으로 인한 거기 때문에 실거주 가치여가지고 공급량이 많은 거. 제가 그 뒤에 2013년도에 제가 한번 동탄이나 이런데 그냥 과물량이 나온 데를 추천했어요. 2013년도에 제 추천 기준은 과물량이었습니다. 실거주성이 괜찮고 과물량인 곳을 매입하고 있죠. 그 뒤에 제가 한 번 더 추천했습니다. 비슷한 기준은 언제죠?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에. 왜냐면 이때가 다시 한번 온 과물량이거든요. 그럼 제가 뭘 추천했을까요, 여러분? 뭘 추천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2018, 2019년 과물량 구간. 그 뒤에 물량 과수 구간이 오기 때문에 똑같은 기준으로 제가 과물량이 나온 곳을 추천했습니다. 과물량이면 뭘까요? 신도시. 물량은 신도시로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2018, 2019년도에 여러분들에게 신도시를 추천한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강동 쪽에 고덕 이런 데들, 신규 택지
대규모가 나오는 곳, 대규모가 나오면 사람들이 겁을 먹거든요. 하지만 이건 추세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추천을 했던 거죠. 알고 보면 되게 쉬워요. 어떤 마법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아주 상식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추세가 이래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규제를 내놨다고 합시다. 정부가 내놓은 규제가 본질적인 추세를 훼손하나요? 말이 어려우면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정부가 대출을 규제했습니다. 대출을 규제하면 추세를 훼손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공급량이 늘어나나요? 여러분, 정부가 대출 규제하면 공급량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줄죠. 이건 뭐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추세를 훼손하는 요인인가요? 아닙니다. 추세를 강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제가 이렇게 가끔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호재와 악재 자체를 잘 거꾸로 알고 있어요. 추세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는요. 정부의 규제는 실제로 추세를 훼손하는 가장 큰 게 뭔지 아세요? 추세를 훼손하는 가장 큰 요인은 뭐냐면요.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뛰어들어서 너도 나도 집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설사들이 이때구나 공급을 늘리겠죠. 분양을 하고. 왜냐면 분양이 막 경쟁률이 막 나오고 비싸게 내도 막 팔려요. 그러면은 원가가 비싼 주택인데도 막 내놓게 돼요. 땅이 비싸서 이거 어지간하면 못 지을 땅인데 그냥 짓습니다. 왜냐면 팔리니까. 이거는 추세를 훼손하나요? 훼손하죠.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는 건 누가 끌어내는 건지 아세요?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는 건요, 여러분들 투자자예요. 여러분들 투자자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정반의 말씀입니다. 정반대 거꾸로 알고 계세요. 부동산의 추세를 훼손하는 건요, 정부가 아니에요. 정부는 규제로 공급량을 줄여요. 공급량 누적에 맞는 추세를 갖다가 훼손하는 분들은 투자자들이에요.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면서 분양 물량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을 이끌어내면 그것이 입주 물량이 되고 공급 물량이 되고, 그걸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그것이 누적이 되면 추세가 꺾이고 그때부터 하락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근본은 단 한 줄이에요. 이 한 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에이 그렇게 간단할 리가 있어? 저 사람은 너무 단순하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는 상대성 이론이나 또는 뉴턴에서 말하는 만유인력이나 굉장히 단순합니다. E는 MC의 제곱, 복잡한가요? 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뉴턴의 방정식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한 줄이에요. 그냥 이게 여러분들이 뭐든지 복잡한 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 줄을 얻기 위해서 그 오랜 동안 인간이 진화를 해서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하지만 만들어낸 결론은 단순한 겁니다. 결론이 단순하다고 그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과정이 단순할 것 같으세요? 제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 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진짜 하루에 잠자는 시간에 꿈까지 꾸면서 어마어마한 공부량으로 5년이 걸린 겁니다. 그래서 찾아낸 게 공급량의 누적이었어요. 그 뒤엔 제가 뭘 냈을까요? 이 앞에서 얘기를 했죠. 공급량의 누적인데, 자, 방향을 나왔죠. 그럼 이제 뭘 나와야 되죠? 시기를 나와야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들이 부동산 본질을 공부하고 이걸로 실제 투자에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방향, 또 하나는 시기. 어떻게 보면 시기가 더 중요해요. 방향은 안다 하더라도 시기를 잘못 잡으면 너무 일찍 들어가면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 운이 좋게도 저는 마지막에 이 시기를 찾는 공식을 찾아냈어요. 그게 실거주 비용이었습니다. 워런 버핏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떠한 기업의 미래에 창출해낼 수익을 갖다 측정하는 방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향과 시기를 알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알면 끝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쉬워? 그럼 나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죠. 막상 해보시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답을 알려드려도 분명히 저는 모든 걸 다 오픈해요.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실거주 비용을 구하는 공식부터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실거주 비용, 제가 만드는 실거주 비용을 쓰고 계신 부동산 블로거부터 강사분들 되게 많아요. 말하는 분도 있고 말 안 하는 분도 있는데 제 걸 갖다 쓴다고 밝히신 분들도 많고, 예,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다 오픈을 해도 여러분들 그걸 그대로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받은 거거든.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낸 게 아니라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결과한 것에 대해서 몸이 체득이 안 돼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끔 무슨 경우가 있냐면 질문이 오는데 제가 옛날엔 답변을 잘 드렸어요. 답변을 드리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신 선생님은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딴 전문가들은 몇 분에게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한다. 그럼 이거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그런 분에게 정말로 진심으로 한마디 충고를 하자면 투자하지 마세요. 그건 정신머리로 무슨 투자를 합니까? 부동산은 다수결이 아니에요. 말씀드리자면 저는 의논이나 토론, 딴 분 책도 안 보고 아무것도 보질 않습니다. 왜? 제가 본질을 알고 있고 제가 그 본질을 갖다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찾아냈고 그걸 현재 과거에서 실증으로 찾아냈습니다. 그럼 더 이상 딴 분과 토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 더하기 2은 2인지를 가지고 토론하시나요? 본질을 알고 그걸 알고 있다면 이건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가 다수결로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거든요.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본인이 모르니까.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제가 어떠한 얘기를 해봤자 그냥 n분의 1의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스스로 찾아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찾아내셔야 돼요. 저는 결론, 제가 찾아낸 방법 다 말씀드려요. 물론 제가 이걸 한 15년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다 말씀드린다고 해도 그 중간중간에 빠진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결론은 다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찾는다면 여러분 지금의 이 시장을 보는 것도 매우 단순해져요. 매우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부동산 시장의 본질적인 부분, 부동산 시장의 누적된 공급량의 과소를 훼손하나요? 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면은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요? 건설사들이 막 지어요 그냥? 아니라고요. 물론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또한 공급량이 과다가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복잡하니까 뭐냐면 유효 공급량의 증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럴 때는
그래서 왜냐면 사람들이 정말로 소득이 준다면요, 원래 유효 공급을 생각하지 않았던 주택 유형까지도 내가 들어가 사와야 되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효 공급량의 증가가 발생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빌라는 거들떠도 보지 않던 분들이 이제 빌라를 갖다가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빌라에도 들어가 살까? 이렇게 주거비를 아끼기 위해서. 이게 유효 공급량이 늘어나요. 공급량의 증가 효과가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뭐 그동안 공부하실 분도 아니니까, 파고드실 분도 아니니까 이건 너무 복잡한 부분이고, 그게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면요, 실제 거기서 아껴지는 비용이라는 측면, 비용과 이득이라는 측면이 발생을 하는데, 이 또한 의미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정말 위험한 부분은 딱 하나예요. 단 하나입니다. 금리 부분이에요.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 지속적인 상승이 발생을 했을 때만 위험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위험해요. 금리가 오르게 되면요, 지금 상황에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아니고는 전혀 위험할 게 없어요. 위험할 게 없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번 장에서 지금부터 사실은 제가 2014년도에 10년치 스케줄 얘기하면서 이번 장의 특이점이 언제 시작된다고 했죠? 2020년입니다. 올해 이번 장에 특이점이 발생하는 시기예요. 어떠한 특이점이 발생한다고 했죠? 실거주장에서 유동성장 넘었다 다시 실거주장이 시작되는, 예전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이 시작된다고요. 실거주장이 뭐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실거주장이 뭐죠? 물량 부족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장이라고요. 그 스타트가 언제부터인 줄 아세요? 4월 달부터예요. 오늘이 4월 4일이죠.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스타트예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내년 4월 달부터입니다. 본질적인 추세는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2013, 2014년도에 앞으로 10년치의 스케줄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틀리지 않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인 추세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른다 떨어진다 그동안 100번도 넘게 전문가들이 전망을 바꿨죠. 무슨 얘기예요? 흔들리는 거는 그분들의 시각이지, 시장은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세요. 솔직한 말로 현재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의 추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방향에 대해서 얘기한다, 우리나라 통틀어서도 이걸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신 분은 제가 알기로는 저 포함해서 3분 미만일 겁니다. 아마 가끔 뉴스 보면 나오죠. 100몇십 분에게, 뭐 부동산 전문가 100몇십 분에게 설문조사를 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문가 100몇십 분 없어요. 제가 딴 분 의견 하나도 안 보지만 의견이 나왔을 때 유심히 지켜본다는 분 2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1분, 2분 정도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3분의 전문가는 좋다고 했고 3분의 전문가는 나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반반이네, 이건 무식한 얘기 하시려면은 투자하지 마세요. 그원 정신자비에 투자하다가는 큰 코 다치십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판단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기가 없을 뿐 용기 가지세요. 전문가들의 의견이하고 맞지 않아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밴드 하면서 제 밴드에 수많은 부동산 강의하시는 분들부터 각계 전문가들 다 오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죠? 여기 누우신 분 수준이 제가 보기엔 다 거기서 거기다. 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의 다수결로 정한다는 얘기는요, 장님이 장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 말을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해드리는 건 그냥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제가 판단한 방법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죠, 여러분은?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그 방법을 가지고 시장을 판단하고 본인의 판단을 믿으세요. 저 믿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 저 믿으라고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 믿는다고 해서 저한테 좋을 것도 없고요. 부담만 됩니다. 예. 저는 전혀 그런 거 바라는 사람 아니니까 스스로 판단하세요. 저희가 방법만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따르시면 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장을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굉장히, 저 사실 유튜브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2차원 폭락론이 많다니. 아니 이분들,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아니 이분들, 야, 이게 뭘 안다고?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알긴 알아? 거의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이분들 유치원 수준인데, 알고 계시다는 수준 자체가 솔직한 말로 유치원 수준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하루에 10몇 시간씩 15년 부동산 공부한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부터 10년치, 지금까지 8년간 단 한 번도 안 틀린 제 수준에 보면 유치원 수준이에요, 지금 이분들. 아니, 이 실력 가지고 사람들에게 부동산 폭락하니까 다 팔고, 어떻게, 이거는 좀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다 경제, 물론 부동산은 아니지만 딴 쪽 전문가하고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으로 뽑아놓고 얘기하는 거 보면 너무 유치해가지고 막 화가 나려고 해요. 이 시장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 정도 실력 가지고 지금 그런 거 하나도 듣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돼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시는 동안 내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물론 유튜브를 갖다 적극적으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 있을 때마다 조금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쫓아오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